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법조문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적 정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본적 체계를 보면 쭉 무슨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죠? 토지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무엇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나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흐름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빠져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 토지의 표시가 정리된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보면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되어 있고, 지적 공부의 정리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상의 변동을 정리하는 것, 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동 등의 지적공부의 관리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토지 이동에 따라서는 무엇을 정리하는 거다?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적 정리 안에 왜 소유자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와 있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토지에 표시하고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토지 이동에 따라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있으니, 그러면 소유자는 지적 공부상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토지의 표시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정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할 때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소유자의 정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했을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둘 다 정리하는 게 포함이 되지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에 관한 사항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만 된다고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동의 사유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결국은 뭘 정리하는 거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토지의 표시에 또 뭐가 있는지를 또 역순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에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경계, 좌표, 면적 6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이미 1단계 과정에서 지번은 어떻게, 신규 등록일 때 지번은 어떻게 결정한다, 등록 전환일 때 어떻게 지번을 결정한다, 지목은 28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되고, 경계는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 먼저 측량을 해서 도면의 경계를 등록한다. 그럼 도면의 경계가 등록되면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들, 즉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1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1필지의 토지가 존재하고 한 필지 토지와 관련되는 일련한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뭐가 있다?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얘네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는 또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법 조문에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의 순서가 토지 이동의 신청 나오고 나면 지적 정리 파트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맞지만 토지의 표시의 정리는 1단계 과정에서 이미 뭐한다? 학습했으므로 법 조문에는 뭐가 나온다? 소유자 정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법 조문에는. 그러면 소유자 정리를 배울 때는 이 소유자 정리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 정리는 뭐 한다? 별도로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지적 공부상에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권리관계.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그러니까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를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소관청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구나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이 서기 시작하면 그렇지, 지적공부에 소유자도 등록은 되니까 소유자도 정리를 하기는 해야지. 근데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기 때문에 등기부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해서 정리를 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에 의해서 뭐한다? 정리한다. 여기까지만 딱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들은 등기법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구나라는 정도의 개념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암기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암기시켜 드릴 거냐면 지금은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암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필, 통, 사, 전 이렇게 해서 암기시켜 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정리한다? 필, 통, 사, 전에 의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볼펜 넣고 다니는 곳이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필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통사전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그럼 앞에다가 어떤 글자만 붙여주면 된다? 등기라는 글자만 붙이면 된단 말이야.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왜?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월 달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코드식으로 해가지고 단순 암기 사항들은 코드를 만들어서 암기시켜 드릴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암기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필통사전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에 의해서 정리할 거야 라는 정도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넘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는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신규 등록은 뭐 한다?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하나 끝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등에 뭐라고 되어 있다?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지. 그럼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뭐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통지해 주는구나. 그거죠, 이거? 뭘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토지의 표시를 뭐 하고 정리하고 뭐 해준다? 통지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통지 사유가 우리 법조문에 9가지가 등장하거든요. 법조문에. 근데 이 9가지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이 9가지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다. 토지에 표시가 정리되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다.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으니까 정리된 사실을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소유자 정리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표현은 뭐 한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통지의 대상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면 통지해줘야 되고 소유자를 정리하면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 정리된 결과를 통지해주는 절차니까. 이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죠. 역순으로 가봐요. 뭘 정리한 후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 그럼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면 뭐 해주는구나? 통지해 주는구나.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를 정리 후에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를 지시키는 절차니까.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 토지를 통지한다. 이 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된 후에 뭐 해준다? 통지해주지. 소유자를 정리한 후에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낼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 정리를 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찾으면 돼요?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통지의 대상을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문제가 나올 때는 틀림없이 틀리게 만들려면 소유자 정리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러면 통지의 대상을 찾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다? 토지의 표시가 정리된 경우의 수를 다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용어의 정리가 미흡하잖아요. 미흡하니까 여러분이 찾기는 어려운데 1번부터 그러면 9번까지는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뭐에 관한 내용일 거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들일 거야 라고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되는 거죠. 집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공부 복구도 토지의 표시를 복구한 거야. 토지가 바다로 되었대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했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말소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했다는 것도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번을 도시개발사업 대위 신청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다는 거고요.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했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이걸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뭘 정리한 경우의 수들이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경우의 수들이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앞서서 우리는 더 1월 달에 가게 되면 정확한 용어의 개념적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얘네들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통지한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파트에서는 출제인이 통지의 대상을 물어보기보다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다? 통지의 시기를 물어본다고요. 왜? 암기할 게 있잖아요. 15일하고 며칠, 7일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15일과 7일을 암기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체계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기출 문제 여기 나오죠. 예상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과정을 듣고 있는데, 뒤에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풀어볼 수는 있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풀어본다라는 의미는 내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말은 이 지문을 읽고 O이냐 X냐를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O이냐 X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뭐 한다? 푼다라는 개념이거든요. O냐 X냐 이걸 판단하는 거. 이게 푼다라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미리 풀어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풀어보는 건 좋은데, 제시 초시생은 푼다라는 개념적 가치를 접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언가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게 O인지 X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암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미흡하니까 O냐 X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시생은 푼다라는 개념으로 애초부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요. 그러면 초시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본다라는 개념이 맞죠. 본다는 OX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고.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정도는 뭐 한다? 읽어보는 거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다라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그냥 읽는다라는 거예요. 읽는 것은 초시생인 제시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선생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본다, 읽어본다라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만약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풀려면 이런 부분들은 암기되어 있어야 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암기해야 될지에 당위성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개념도 상당히 뭐하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문을 읽어보는 거야. 이런 걸 내가 나중에 풀어내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거 암기하라고 할 때는 암기가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개념적 뭐한다? 가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암기해야 될 가치, 내가 왜 암기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시생은 뭐한다? 본다라는 정도, 그냥 읽는다. 제시생은 뭐한다?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시생 또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암기가 뭐하다?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생은 푼다라는 개념을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고 초시생은 뭐한다? 본다라는 개념을 한번 접근해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는 언제 하나요?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에. 그럼 1월 달에는 초시생이든 제시생이든 상관없이 일단 암기해야 될 분량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는 같이 뭐 한다 풀어보면서 자, 이거 풀려면 이게 암기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보세요. 합병이죠, 합병. 그럼 이걸 개념을 정리하려면 보세요. 합병을 한다.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합병이라는 것은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합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는 토지 17번지와 18번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몇 번지로? 17번지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냐? 이걸 암기되어 있어야죠. 그럼 그 이전에 뭐를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합병이라는 개념의 용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세워서 내가 풀어낼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아직 학습 안 했거든요. 근데 지목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기본 개념을 배운 게 있거든요. 이게 지목이 전, 만약에. 그럼 지목이 만약에 같죠. 같으면 17번째 지목은 뭐가 될까요? 전이죠. 그러면 1필지에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에 부합하죠. 근데 만약에 17번지는 전, 18번지는 대, 이 상태에서 합병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기는 전, 여기는 대, 한 필지에 몇 개의 지목? 2개의 지목. 1필 2목의 원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하려면 앞서서 우리가 지목에서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용어가 정립되어 있으면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용어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없이 한다면요. 대부분 이런 걸 단순 암기한다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면 합병할 수 없다. 대부분 수험에서 이렇게 온다고요. 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대요. 그럼 여기에는 평촌동 옆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상촌동 이래 합시다.
그러면 17번지가 평촌동, 편촌동에 있다면 평촌동이 될 건데, 여기는 평촌동, 상촌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이 소재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지분 부여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석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방법들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가서 어느 정도의 용어의 개념이 조금 더 가중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필수적으로 암기할 사항들 좀 암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 2월 달이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또 뭐 한다? 3월 달가 또 가겠다, 그죠? 그럼 3월 달 가서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상태에서 큰 거를 잡고 조금 좁혀서 1, 2월 달에 암기하고 3월 달에는 필수 암기 사항들만 암기하고, 그래가지고 3, 4월 달 끝나면 이제 5월 달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암기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10월 달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필수적으로 용어의 개념을 이제 암기할 것은 암기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적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측량 파트가 나오잖아요. 측량. 이게 마지막 3단계거든요. 3단계. 측량. 근데 측량 파트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측량 파트는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통상 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로 측량 파트가 통상 작게는, 아주 작게 나올 때는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상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기본적으로 2문제는 출제가 되었거든요. 35회 때 유일하게 측량 파트에서 한 문항도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1단계 과정에서. 1단계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6문제인데, 그런데 면적의 개념의 축척을 알려고 한다면 그까지 포함하면 7문제가 나왔어요. 12개 중에서. 1단계 과정에서. 이런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올해 시험은 여러분이 조금 축복받은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측량 파트는 그래서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측량 파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이때까지 역사상 계속 뭐 한두 번 정도는 빠진 적이 있었지만 매년 나오는 게 지적 측량의 절차였어요. 자, 그래서 이 측량 파트는 올해는 아마 최소 한 문제는 나오고 2문제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이제 측량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다? 지적 측량의 뭐다? 대상이에요, 대상. 지적 측량에 대해 33회 시험 때 나오고 34회, 35회 때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년 쉬었으니까 뭐 한다? 나올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적 측량의 대상이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13가지가 있거든요. 13가지가 있는데,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되어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받아라는 토지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이 단어, 이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용어 한번 떠올려볼까요? 지금 복구가 뭐예요? 지적 공부가 화재로 없어져가지고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용어의 종류는 돼 있어야지. 7가지의 지적 공부가 있고 그걸 전산화시켜 둔 게 뭐다?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를 떠올려보라고요. 지적도, 임야도가 화재로 없어졌어. 그럼 그거 다시 복구하려고 해. 그럼 복구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복구 자료가 없어. 그러면 기억을 되살려서 도면을 딱 경계를 그릴까 아니면 측량해야 될까? 측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적 공부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한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뭐다? 복구 자료가 없겠다. 그러니까 필요하구나.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복구 측량. 자, 그러면 이걸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1번 복구 측량, 복구 측량, 복구 측량 이렇게 암기해야 될 건지, 아니면 딱 보니까 당연히 뭐 한다? 측량해야 될 건지,
이게 공부하는 방법의 순서라고요. 아, 귀찮아. 그냥 나 그냥 복구측량 할래. 그냥 첫 글자 따서 복신, 등, 분 이런 식으로 난 암기할래.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조금 슬로우하게 가지만 각각의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판단하고 측량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판단하고 그 개념 두 개를 묶어서 뭐 한다? 나는 측량을 하는지 아닌지의 결론을 스스로 자꾸 내려볼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갈 건지. 그거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가능한 각각의 용어의 어떤 개념들을 묶어서 결론을 도출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자꾸 용어의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랑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떠올려 보세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측량을 한다는 말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 도면의 경계선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 신규 등록이 뭐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그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는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려면 측량 안 하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신규 등록 개념을 떠올려 보면 도면의 경계선 새롭게 그리나요? 안 그려요? 그려야 돼? 정말? 그렇죠. 신규 등록 도면의 경계선을 그려야지. 안 그리면 어떡해.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는데. 측량한다고. 등록 전환 개념 떠올려볼까요? 이 개념이 안 떠오르면 측량을 하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 등록 전에 용어의 개념을 떠올려보라고. 개념이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말해서 등록 전에 용어의 개념이 떠오르시는 분. 그렇죠. 임야도에서. 그렇죠. 임야도.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와야 되죠.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경계를,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적도로 새롭게 옮겨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등록자는 또 측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전환의 개념적 용어가 되어 있으면 등록전환은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지적도로 나의 경계가 옮겨가야 되니까 지적도에 맞는 축척에 측량을 해서 다시 경계를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전환은 또 측량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할 개념 떠올려 보세요. 분할 도면의 경계선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측량한다고요. 토지가 바다로 되었대. 그래서 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소할 때 토지가 한 필지 전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고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죠. 내 토지 한 필지 전부가 바다로 되면 도면의 경계선을 그릴까요? 지울까요? 지워야죠. 그럼 측량할 필요 없죠. 그 토지 일부만 바다로 되었어. 내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만 해수면에 잠겨가지고 해면에 잠겨가지고 그럼 그때는 지우는 것도 있지만은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측량이 필요한 때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말은 결국은 일부가 바다로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요. 축척 변경 용어의 개념 떠올려보세요. 그 말 있잖아요.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그럼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가려면 확대 복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다? 측량해야 도면의 경계선을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록상이 정정할 때 측량이 필요하다. 경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계의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계선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지. 그러니까 측량해야 돼.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논리를 잡아가는 게 맞지. 그럼 이런 논리를 잡기 전에 그냥 복신, 등, 분, 해, 축, 등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돼. 이제 이런 과정.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죠? 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1월달, 3월달, 5월달 듣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용어를 암기를 안 해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빠르게 가질 수가 있고 나는 몰라. 될 대로 돼봐. 너가 하는 수업만 들어보면서 는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가면 계속 고통스럽게 가면서 나중에 8월달이나 9월달에 알게 되고 그럼 8월달, 9월달에 알게 되면 이미 때는 늦다. 그때 뭔가 알 듯 하거든.
뭔가 한 달만 더 있으면, 두 달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대. 그럼 필지를 새롭게 택지조성공사 완료되었다는 거죠. 필지를 새롭게 구획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가지고 도면에 경계선 등록해야 되잖아. 이때 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자, 지금 여기까지 8번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올해 나올 개연성이 있다. 33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34, 35 쉬었고 36회 때는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볼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 지적 측량의 절차, 새파랗잖아요. 이렇게 보면 32회, 33회, 34회, 35회 안 나왔거든요. 그럼 36회는 어떨까? 이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의 절차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절차는 좀 알고 가셔야 돼. 지금 이 과정에서 11월, 12월 과정에서. 그래서 지적 측량의 절차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를 좀 볼게요. 지적 측량의 절차는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고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뭐 상가, 건물,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보통 상가, 건물, 아파트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토지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업무를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토지와 관련해서 할 때는 이 지적 측량의 절차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 측량을 의뢰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1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가 17번지 필지입니다. 17번지 필지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고 싶다고요. 그럼 분할을 하려면 대충 도면에 선거해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당연히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분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죠. 그럼 섰다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또 이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 또는 여러분이 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토지 일부를 매매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매매 계약이 끝나는데 여러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뭐한다? 이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현직 공인중개사라면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의뢰인이 내 토지에 저기 강원도 횡성군에 약 한 3만 평 정도 있는데 한 13,000평만 나는 처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그거 팔면 돼요. 이게 아니라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고 분할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지적 측량의 의뢰는 어디에 누구한테 하면 되고요. 그런 업무까지 제가 대신 좀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식 지적 측량 수행자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의 명칭은 뭐였냐면 대한지적공사였어요. 대한지적공사. 그래서 대한지적공사라는 표현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칭이 바뀐 지가 10년이 다 돼가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지적공사냐 한국국토정보공사냐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뭐다?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면 수행자는요,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 문제가 2년 전에 문제였죠. 지적 측량의
시험 문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년 전 기출문제에 지적 측량의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될 계획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답이 뭐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렇게. 그럼 이것도 용어의 정의잖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하는 계획서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용어의 정의죠.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법은. 자,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나서 수행자는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면 수행자는 현황에 가서 뭘 한다? 지적 측량을 한다고요. 이렇게 지적 측량을. 그럼 뭘 할 거다? 분할 측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걸 지적 측량 성과라고 합니다. 지적 측량 성과 이렇게. 지적 측량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요. 아,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에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뭘 한다? 검사를 한다고요. 이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검사 측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검사 측량의 용어의 개념도 아셨죠? 아셨다면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에 어떤 측량이 있을 거다? 검사 측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 측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의 결과물인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뭘 하는 거다?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검사 측량이다.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말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 참 재밌다고요. 그러면 이런 용어의 개념을 아셨다면 수행자가 성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럼 검사를 수행자가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기가 만드는 결과물을 자기가 검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대부분 지적 측량의 대상이 총 1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3가지 측량은 다 누가 하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하거든요. 수행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지적 측량 대상 13가지 중에서 검사 측량만큼은 수행자에게 의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검사 측량은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절차적 흐름을 알면 아, 검사 측량만큼은 수행자에게 의뢰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근데 토지 표시에 관련되는 최종적인 관리권자는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그쵸? 실무적인 업무를. 그러면 이 검사를 누가 하는 게 맞을까? 이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권자가 누구니까? 지적 소관청이니까 성과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뭐 한다? 검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검사 측량만큼은 의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키워드가 뭐다? 검사 측량이란 게 뭔지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 뒤에 제가 말하는 거는 키워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검사 측량을 했죠. 그럼 하고 나면 검사 측량을 한 지적 측량 성과도 도자가 하나 딱 붙여.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 측량을 마친 성과도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예비 단계의 도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의뢰한 토지 17번지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이 될 겁니다 라고 예비 단계의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적 측량 성과도라고요. 아,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적 측량 성과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아, 선생님, 지적 측량 성과도라는 것은 그 수행자가 측량의 결과물을 만들 거잖아요. 그걸 측량 성과라고 하는데 소관청에서 그게 정확성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검사 측량을 마친 후에 나오는 게 예비 단계의 도면인 지적 측량 성과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시험 문제. 그러면 성과도가 만들어졌다면 이 결과물을 이제 의뢰인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성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지? 수행자잖아. 그래서 수행자 니네들에 대한 성과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 정확성이 정확하더라. 요즘 오차없이 잘 측량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결과물을 누구에게 보내주느냐면 결과물을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보내준다고. 그럼 수행자가 그거 검사 다 해보니까 정확하죠? 니네들 정확하게 잘했어 하면 수행자가 받아서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결과물을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고요. 송부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의뢰인이 받고 내가 만약 측량을 의뢰를 한다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고 내가 팔아먹어야 될 면적은 얼마큼 나오고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 얼마큼 나오고 이렇게 경계가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받게 된다고요. 그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를 실제 분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측량의 의뢰만 맡긴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됐네요.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검사 측량을 마친 지적 측량 성과도는 지적소관청은 의뢰인에게 직접 통지해준다. 직접 송부한다. 이러면 뭐다? X 이렇게. 수행자를 거쳐 의뢰인에게 통지된다. O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을 마치지 않는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통지한다. OX, X. 검사 측량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게 뭐다? 지적 측량 성과도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이 정도 절차적 흐름은 알고 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월달 가면 뭘 할 거냐? 이거 알겠죠? 그럼 지적 측량을 한다면 수행자가 측량하러 갈 건데 수행자가 측량하는 기간은 법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을 거고 또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기간도 있겠죠? 그럼 검사하는 기간 또 뭐 한다?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기간적 정의를 뭐 한다? 각 논 파트에서 하나씩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근래 시험 문제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정답. 이 흐름 안에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제출하는 계획서가 뭐니?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있어요. 용어의 정리로. 지적 측량의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OX, X.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 소관청이 주체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용어의 정리란 말이에요. 됐죠? 예,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래서 저랑 궁합을 잘 맞춰야 돼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의 하여가 필요했을 때는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뭐 한다? 의뢰한다. 자, 그 다음.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서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하고 다만 무슨 측량은? 검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금방 확인한 것까지만 가져갈게요. 자, 그 다음 수행계획서의 제출. 자,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해라? 지적 소관청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저랑 우리 암기 코드를 가지고 암기할 거예요. 그럼 저때 어떻게 제가 암기할 거냐면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측, 오, 검, 사, 그 다음에 사. 선생님, 그럼 이게 시험 문제의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되나요? 네. 그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다? 측, 오, 검, 사. 딱 이 느낌으로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 측량 절차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기본적인 흐름 절차 안에서 지적 측량하는 기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암기 코드는 뭐다? 측오 검사 싸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측오 검사 싸 이렇게. 그러면 사가 제가 체크하는 거 이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4, 1, 이거를 5, 1 하면 틀릴 거고, 4점마다를 3점마다 하면 틀릴 거고, 여기에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도 틀릴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측오, 검사, 이 느낌으로 해가지고 암기 코드를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갈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제가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토끼, 거북이 아시죠? 토끼, 거북이, 이솝우화 몰라요? 동화? 아죠. 우리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은 토끼가 이기든가요? 거북이가 이기든가요?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아시는가요? 그렇죠. 그 이솝우화 안에는 그 굉장히 심오한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남들의 해석은 거북이는요, 목표를 보고 달려가요. 천천히 가지만 목표를 보고 가고, 토끼는요, 목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북이 보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저 앞에 가 있으면 가 있네? 그럼 거북이보다 좀 앞질러 가 있고, 거북이는 가고 있으면 또 어제 보니까 내가 늦었네, 빠르네? 또 거북이보다 조금 빨리 가고. 그러니까 항상 한 발 앞서는 거는 뭐다? 거북이가 앞서요. 그래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는 거예요. 거북이는 뭘 보고 다닌다? 목표.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달리는 거고. 그래서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공부는 거북이처럼 해야 한다? 토끼처럼 해야 한다? 거북이처럼.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제가 이 내용에 치고 검사 사사사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많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대부분 수험생들은 앞에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치고 검사 사사사 이건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북이의 공부 방식이에요. 우리는 토끼의 공부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가 된다? 거북이. 그러면 제가 뭐하라 했다? 지적 측량의 절차적 흐름만 잡아둬라 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은 천천히 가져가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게 가는 듯 하지만 항상 목표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 측량의 검사라고 되어 있죠? 검사. 그럼 검사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거다? 소관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거까지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과가 정확하게 인정하면 성과들을 누구에게 발급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소관청은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가 또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보내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에 관련은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은 이유가 이거 한번 보세요. 1, 2, 3, 4, 5 되어 있습니까? 딱 5개밖에 없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기준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학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게요. 자, 지적위원회에서는 용어의 개념만 좀 가져가실게요. 딱 2개 그냥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만. 그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있을 거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도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일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래 나와 있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적부심사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적부심사가 뭐냐면요. 이쪽으로 볼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적측량 절차하고 연관되는 게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입니다.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는 이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그 절차적 흐름을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이 지적측량을 의뢰를 했고요. 그럼 그 의뢰의 결과물을 받았을 거잖아요. 했다면 금방 우리 이 절차에 의해서 내가 분할 측량을 의뢰했다면 의뢰의 결과물을 받았겠죠. 근데 결과물을 딱 받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거 내가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됐는데 이거 측량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그럴 때 이거 측량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측량의 성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거 좀 달라. 그럼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지적 측량 성과 금방 우리가 분할 측량을 해서 의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달라라고 심사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행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걸 지적 측량 성과라고 할 것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옳을 적 그를 부를 적어서 옳고 그름을 뭐 해달라? 심사해달라. 이게 뭐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라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측량에 의뢰를 하고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뭐 해달라? 심사해달라라는 절차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입니다. 라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제가 금방 읽은 것도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즉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한 자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심사해 줄 수 있는 절차가 뭐니? 정답 1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그게 정답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용어 개념을 아셨다면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아셨으니까 토지 소유자 그럼 이 토지에 관한 뭐다? 이해 관계인이 측량 결과물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아유, 이게 안 되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 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용어는 좀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누가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그럼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을 심사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성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달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지적 측량을 한 사람이 성과를 만든 사람이 지적 측량 수행자인데 수행자도 자기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라고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일단.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의아하거든요. 근데 의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자꾸 수행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니네들 측량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계속 와서 따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 팔딱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하세요. 나는 그런 건 하기 싫고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 측량 수행자 돌아버릴까 돌지 않을까. 매일 와가지고 전화하고 집에 따라오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수행자가 우리의 결과물을 못 믿겠으면 우리의 결과물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제3기관에 맡겨서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에 관해서 뭘 할 거다?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심의 의결.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고요. 그럼 심의 의결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다시 누구한테 보내줘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면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청구인 및 누구에게? 이해 관계인에게 그 결과물을 적부심사 결과물을 보내준다고요. 이게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암기해야 될 거는 뭐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그리고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다만 반드시 시도지사를 모아요. 거쳐서 간다라는 거, 거쳐서.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의결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주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여기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승복하면 적부심사 절차가 그렇지 내가 너희한테 했을 때 틀림없이 오차가 차이가 있잖아 라고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만족을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승복하면 절차는 끝나는 것이고 불복할 수도 있거든요. 불복을 하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심제로 운영되거든요. 그럼 재심사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절차하고 토시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만 한 단계 더 상급 기관으로 바꿔주면 돼요. 시도지사보다 상급 기관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지방보다 상급 기관은 뭐다?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시도지사를 누구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바꾸면 절차적 과정이 재심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절차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차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자, 이제 토끼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거북이. 그러면 이제 1월 달 가면 이제 이 절차적 흐름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암기 코드를 말씀드린다고. 삼식이가 어디 가서 63 빌딩에 가서 신나게 놀아요. 63층 빌딩 가서 신나게 놀며 왔다 갔다 계속 하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지. 그래서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칠구다 이러면 딱 끝난다고요. 그럼 30일 그러면 제가 이게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고 심의 의결을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고 단 1차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연장 기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한 번만 가능하고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고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청구 및 예관계에게 보내준다. 그 다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돼버리면 이 흰색 절차만 딱 정리되면 삼식이가 63 빌딩에 가서 지, 7, 9, 다 이렇게 해서 날짜만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날짜를 집어넣으려면 흰색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하잖아. 지금 만약에 이제 처음 진행하는 같이 하면 여러분 눈에는 뭐만 들어온다? 숫자만 들어온다면 숫자. 절차가 안 들어오고. 절차가 돼 있어야 숫자를 집어넣는 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토끼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한다? 거북이 하자고, 거북이. 그래서, 지적청장 적부심사가 뭐예요?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수행자가, 옳고 그름을 뭐 한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누구한테 보내주고,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가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인에게 보내주는구나. 그럼 그게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는데 불복을 하면 뭐다?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한 단계 더 상급기관으로 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 이거 하고 이거 막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완벽하게 돼 있다. 선생님 어느 순간까지도 내가 2개월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도 이 절차는 나는 흰색은 완벽하다. 자신할 수 있으면 삼식이가 63빌딩에 가서 지칠구다 하면서 숫자를 통통통통통 집어넣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측량의 절차 있잖아요. 절차. 이거와 연관시켜서 가는 절차 있잖아요. 얘가 있어야 적부심사 절차가 나오겠죠. 그게 하나의 세트라고. 지적측량의 절차와 적부심사와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중에서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세 가지 중에 2개가 나올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이 세 가지 말고 있는 게 뭐예요? 대상 13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암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지적 기준점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문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 파트는요. 5개 논점인데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35회 시험 때는 출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을까. 항상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봐요. 측량 파트가 1회부터 34회까지 있잖아요. 한두 문제씩 꼭 출제되었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암기 분량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면 이미 답이 거의 문제 은행화되어 있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 번 시험 때 들어갔을 때는 기존의 출제위원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가 나왔고 그 전에 뭐가 나왔고 최근 5년치 정도로 들고 들어가요. 문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아, 그럼 야, 재수다. 작년에 측량 안 냈네. 꾸준히 내었었는데. 아, 그럼 나 측량 내야지. 이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이제 측량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절차적 흐름만까지 가시면 되고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도의사 들렸죠? 지적, 소관청 정답.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29회 때 측고 검사 사였잖아요. 그죠? 그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측고 검사 그죠?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4일. 시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몇 점에? 기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 가산한다. 측고 검사 이런 느낌이죠. 느낌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지금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다? 자, 부동산 등기법 들어간다.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근데 등기법이 굉장히 사실은 있잖아요. 지적법은 좀 뭐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등기법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등기법은 이제 기존에 좀 민법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법의 동생이 뭐다? 등기법이에요. 민법에. 그래서 민법 문제에 등기법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올해도 2문제가 나왔는데 부동산학 개론에는 지적법 문제가 잘 나와요. 올해도 부동산학 개론에 지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법은 지적법은 중개사법 부동산 개론하고 연계시켜서 지적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기본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지적법은 실제 12문항이 아니라 15문항이에요. 등기법 12문항인데 민법하고 연계해서 중개사법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게 또 3개. 그러니까 등기법도 기본적으로 뭐다? 15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등기법 공부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